사람이 뻔뻔한 데엔 약도 없다고 하는데 그 약도 안 듣는 멍청이 불치병 환자들이 저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한때는 어려운 시기 같이 힘내서 이겨내보자고. 그래도 식구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이상 같이 밥 굶는 일을 없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 사람들의 안녕과 평화를 자기 전까지 매일같이 걱정했던 날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얼마나 부질없고 쓸데없는 짓인지 깨달았네요. 멍청한 시댁 식구들에게 딱 하나 감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등신 같은 사람들이랑 함께 살고 있었는지 깨닫고 이혼 도장 시원하게 찍고 제 앞가림 할 수 있도록 등 떠밀어 줬으니까요. 남들은 이제 이혼녀라는 타이틀을 갖고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겠다고 걱정 어린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기도 하는데요. 아니요, 저 그런 걱정 정말로 하나도 안 듭니다. 이 짐덩어리 같은 시댁 식구들 다 내려놓고 나서 제 어깨가 가벼워지니까요. 그제서야 이 사람들이 내 인생 앞뒤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짐밖에 안 되는 하찮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연 들어보면 다들 그러잖아요. 그래도 바보같이 옛 정을 생각해서 이 사람들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맞을까요? 그래도 우리 남편은 잘못 없는데 내가 이번 한 번 참고 사는 게 맞을까요? 전 그런 사람들한테 참고 사는 게 답이 아니다. 전 비록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야 깨달았지만 사연을 듣는 사람들 중에 저처럼 이렇게 바보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면 제발 아까운 인생 하루라도 낭비하지 말고 빨리 박차고 나오셔라. 그 얘기하고 싶어서 용기 내 사연 보내봅니다. 집안 꼴이 이게 더 뭐야? 우리 집 이제 쫄딱 망한 거야? 그럼 나 대학은 어떡하라고? 대학은 졸업할 수 있는 거 맞아? 민영이는? 난 그렇다 치고 민영이는 어떡하라고? 미안하다. 아빠가 어떻게든 해결을 해볼 테니까 넌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하던 대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알겠지? 대학교 2학년 때 탄탄할 줄 알았던 아버지의 사업이 갑자기 무너지게 되면서 저희 집은 크게 휘청이게 됐어요. 멀쩡하게 대학을 다니고 있던 전 이대로 학업을 중단해야 되나 한 번도 돈 걱정 없이 살았었고 핑크빛 미래만 꿈꾸었던 철없던 딸에게 이제는 가족의 생계와 안위를 걱정해야 하는 첫째 딸의 무게를 처음으로 느끼게 했던 순간이었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집안에 번진 급한 불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이리저리 뛰어다녀 보셨지만 그렇게 쉽게 잡힐 불길이었으면 애초에 이렇게 번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때 전 참 이기적인 딸이었던 것 같아요. 다들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던 시기에 학업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그래도 대학을 졸업해야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가고 그래야 뭔가 다시 일어설 꿈이라도 꿔볼 수 있지 않을까. 가족들한테 닥쳐있는 문제를 저랑은 좀 동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당장 내가 나서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고 항상 밝았던 집안의 분위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자다가 중간에 벌떡벌떡 깨서 안방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곤 했어요. 부모님이 저랑 여동생을 두고 어디론가 갑자기 훌쩍 떠나버리면 어떡하나. 내가 정말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오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감 때문에요. 참 우습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죠. 너 괜찮아? 밥은 먹었어? 휴학 끝냈다면서 집 얘기 들었어. 부모님 어제 우리 집에 오셨더라고. 다른 건 몰라도 너 대학은 졸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때 유일하게 제가 저희 집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었던 존재가 바로 남편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소위 말해 동네 친구라고 하죠. 부모님들끼리 워낙에 동네에서 터를 잡을 때부터 친한 사이였기에 남편과 저 역시 자연스럽게 볼 꼴 못 볼 꼴 다 보이면서 함께 컸습니다. 서로 사춘기 시절도 다 목격했고 부모님 몰래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누군지 여자친구가 누군지도 다 알 정도로요. 저희 집이 그렇게 됐고 이 여파로 제가 대학에 휴학계까지 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와준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였던 적이 없었던 제가 그때 처음으로 남편 품에 안겨서 소리내어 엉엉 울었어요. 어떻게 달래줄 줄도 모르고 어색한 손길로 등만 토닥여주던 남편은 우스갯소리로 너네 집 똘딱 망해도 너는 내가 먹어 살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몇 년 후에 그 얘기가 정말 현실이 될 줄 그땐 둘 다 몰랐었죠.
다행히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이자 저희 시댁이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 집은 힘든 고비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사업은 급하게 정리를 해야 했지만 그게 오히려 저희 집엔 전화의 위복의 기회가 됐죠. 가족들 모두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야 한다는 하나의 목표만 가지고 죽자 사자 달렸거든요. 아버지는 사업을 무사히 정리하고 어머니와 같이 그때 막 뜨고 있었던 부동산 임대 공부를 시작하셨고 저도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좋은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해서 바로 괜찮은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었고요. 예전에 아버지가 고생하시니 어떻게든 잘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살았다면 그때 한번 큰 고비를 같이 겪고 나니까 누구 하나 허투루 살려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서로한테 패기치지 말고 살아야지. 이 악물고 견뎌내야지. 다들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았으니 저희 집도 조금씩 살 길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이 힘들 때도 좋아질 때도 한결같이 제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주었던 남편과도 단순히 잘 친한 동네 친구 이상으로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시댁은 저에게도 저희 부모님에게도 마냥 은인 같은 존재였어요. 그 힘든 고비 도움의 손길이 없었다면 이렇게 다시 가족들끼리 으쌰으쌰 해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하고 양가에 인사를 드리기 전부터 저희 시댁에 왔다 갔다 하면서 미리서부터 며느리 노릇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시댁에서도 그걸 되게 당연하게 생각했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바보 같은 짓이었는데 그땐 그걸 왜 당연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야, 이번 주말에 우리 김장 할 거니까 너 어디 가는 데 없으면 집에 와서 일손 좀 도와라. 엄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김장이야. 애가 노는 것도 아니고 나가서 일하는 사람인데 주말엔 집에서 좀 쉬기도 하고 그래야지. 야, 내가 뭐 와서 힘든 일 시키니. 그리고 어차피 김장 끝나고 나면 너네 집 가져갈 김치도 다 싸갈 건데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너네 결혼할 거라면서 미리부터 와서 집안 어른들 얼굴도 보고 일도 돕고 하면 좋지. 벌써부터 싸고 드는 거야. 김장은 물론이고 가족 행사며 가족 여행까지 빼놓지 않고 저를 찾으시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처음엔 그래 결혼할 시어머니 미리부터 이렇게 챙겨주시는 게 오히려 고맙다고까지 생각을 했다니까요. 스스로 호구짓을 자처했던 거죠. 머저리라고 욕을 한 바가지 먹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막상 가보면 귀한 며느리 대접을 받기보단 시댁에 얹혀진 일손 정도로 여겨지는 것 같아서 당혹스러웠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요. 결혼 전부터 시댁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부모님도 걱정스러워하고 미안해하셨어요. 내가 괜히 그 집에 손을 벌려서 없는 집에서 따로 혼수 취급한다고 생각할까 싶어 마음이 안 좋구나. 누구 탓을 하겠니? 이게 다 애비가 모자란 탓이지?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차피 결혼할 사이잖아요. 가서 뭐 큰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 말씀대로 가서 미리 친척들 얼굴도 익혀두고 저 진짜 괜찮아요 아빠. 우리 집도 덕분에 나아지고 있잖아요. 우리라고 뭐 마냥 힘들기만 하겠어요. 내가 중간에서 잘 조절할게요. 사람이 마냥 힘들기만 하라는 법은 없다고 그 말이 딱 맞죠. 부모님이 하시는 일도 조금씩 성과를 보고 있었고 남편이랑 전 그럼 다음해쯤 결혼을 하자 하고 양가에 인사를 올리고 결혼식장을 알아보고 있던 중이었어요. 사람 팔자가 바뀌는 거 한순간이라고 그래도 우리 딸 결혼하기 전에 뭐라도 해줘야 하는데 시댁 가서 돈 때문에 싫은 소리 안 듣게 빨리 좀 나아져야 하는데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부모님이었는데 정말 그 말이 기동훈처럼 이름 모를 신에게 닿기라도 한 듯이 거짓말처럼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엄마 이거 당첨이래. 나 청약 이거 당첨됐대요. 저희 집에 기울어진 가세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던 것. 그 시작은 바로 제 청약 당첨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청약 통장은 그저 월급을 받으면 매달 넣는 적금 통장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저였는데요. 회사에서 주변 사람들이 다 넣는 청약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서 넣어봤던 거였거든요. 부동산을 하시는 부모님 말씀으론 입지도 좋고 당첨만 되면 아파트값 올라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다 하셨던 곳이어서 그런 로또 같은 행운이 나에게 올까 반신반의하면서 넣었던 곳이었어요.
그런 행운이 정말 저에게도 오더라고요. 당첨됐다는 소식에 가족들 모두 손을 부여잡고 방방 뛰었죠. 우리도 이제 뭔가 되긴 되려나 보다 하고요. 이미 그땐 신혼집을 다 마련해둔 상태여서 남편에게만 이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 아파트는 전세를 내주고 있다가 혹시 모른 나중에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생기거나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될 일이 생기면 그때 전세를 빼서 보태자고요. 몇 년 내내 돈 문제로 고생 많이 했던 제게 이제야 좋은 일이 생기려나 보다 남편도 자기가 당첨된 것보다 더 기뻐해줬어요. 결혼 잘하니까 저한테도 이런 복이 굴러 들어오는 거 아니겠냐고 너스레를 떨었다니까요. 저에게 찾아온 그 행운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을 시작으로 저희 부모님의 임대업도 그야말로 대박이 났어요. 부동산이 전례 없는 대호황을 누리면서 일찌감치 그쪽 업계에 뛰어든 부모님의 사업도 대박을 치기 시작했거든요. 딸 결혼하기 전에 뭐라도 해줘야지 입버릇 같던 그 걱정 역시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빚을 내서 매입했던 건물들이 짝이라던 것처럼 재개발구역으로 편입되고 3, 4배가 넘는 금액으로 훌쩍 치솟으면서 다행스럽게도 결혼 전에 저희 집이 시댁에다가 진 빚도 다 갚을 수 있었어요. 빚만 갚을게요. 어려울 때 도와줘서 고맙다면서 저희 아버지가 빌렸던 돈도 두둑히 더 얹어 갚아주셨다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전해 들었죠. 그런 일들로 눈치를 보진 않았었지만 그래도 마음의 빚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댁에 빚이 있는 상태로 결혼을 진행하는 것과 그걸 다 털고 결혼하는 건 마음가짐이 다르니까요. 저도 좀 홀가분하더라고요. 딸만 덜렁 혼수로 보내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너희 아버지 양심은 있는 모양이다. 너네가 하도 좋다 해서 우리도 결혼 허락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주변 사람들 보는 눈이라는 게 있잖니? 처갓집이 빚 있다고 우리도 그게 무슨 망신이야. 결혼식 전날까지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저 돈 못 갚고 결혼했으면 제 결혼 생활이 꽤나 피곤했겠구나 싶어서 이렇게 상황이 나아진 게 참 다행이다 하고 저도 가슴을 쓸어 내렸었죠. 이젠 결혼하고 두 가족 모두 잘 될 일만 남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식을 올리고 몇 년 후 저희는 예상하지 못했던 난관에 또 한 번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이번엔 저희 집이 아니라 시댁에서 난리였죠. 어쩜 이렇게 한쪽이 나아지면 한쪽이 나빠지는지 둘 다 조용히 살 수 없는 건지 꼭 시소처럼 기울었다 올라갔다 하는 집안 상황이 원망스럽게까지 하더라고요. 늘 불안하긴 했습니다. 저희 시댁 절대 금수저 아니거든요. 오히려 졸부에 더 가까운 집안이었죠. 시아버지가 일찍 사업으로 성공해서 가족들 모두 별다른 직업 없이 시아버지 사업 다 같이 하고 있는 마당에 시아버지가 몇 년 전부터 무리하게 벌여놓은 일이 하나둘씩 폭탄처럼 터지기 시작하면서 집안이 크게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을 때려치우고 아버지 일을 돕겠다면서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선 저희 남편을 포함해서 말이에요. 당장 다음 달에 나가야 할 돈도 빠듯한데 이번 달에 월급 받기 어렵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님 회사 지금 그 정도로 힘든 거야? 나를 해줘야 알지. 매달 생활비 통장에 꼬박꼬박 돈을 이체해주고 있어서 집에 그 난리법석이 났던 걸 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제서야 남편이 사실대로 모든 얘기를 털어놓더군요. 아버님 역시 어떻게든 혼자 수습을 해보시겠다고 혼자 고군분투하고 계셨고 월급은 이미 밀린 지 2달 정도 됐답니다. 수습을 하려다가 다시 사기까지 당해서 수습해야 할 돈의 액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꼭 대학생 때 저희 집이 망했을 때로 돌아간 것 같아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저도 식구인데 말씀은 해주지 서운한 마음도 들었고요. 그 길로 남편 손 잡고 바로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두 분 괜찮으시냐고요. 자존심 때문이었는지 뭐 때문이었는지 죽어도 며느리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으셨던 모양인지 대본에 놔두면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걸 너는 왜 말을 해서 일을 크게 만드냐고 잔소리를 하시던 두 분은 서로를 쳐다보시더니 대뜸 저를 붙잡고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아버지한테 좀 말 좀 해보라고요. 안 그래도 너네 아버지한테 부탁하고 오는 길인데 지금 당장 현금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10억밖에 없다고 하더라. 사업하는 사람들이야 10억은 돈도 아니지. 그러지 말고 네가 친정 가서 얘기 좀 잘 해봐.
시댁 사정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또 딸이 얘기하면 좀 다르지 않겠니? 사위가 다 죽게 생겼다고 그러는데 생각해봐라. 그때 우리 집 아니었으면 너네 집도 쫄딱 망했을 거 아니야. 사람이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지. 그때 왜 너네 아버지 건물 몇 채 사놓으셨다고 그랬잖아. 여보, 지금 당장 사무실에 쓸 데도 없으니까 우리가 일단 그것 좀 쓰자고. 아우,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이미 저한텐 아무 말도 없이 저희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고 돌아오셨던 길이었나 봅니다. 저희 아버지는 당장 운용할 수 있는 현금이 10억밖에 없으니 그거라도 우선 도와주겠다 말씀을 하신 모양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큰 돈을 시댁을 위해서 당장 도와주겠다 선뜻 나서신 것만 해도 도와주시려는 의사는 충분히 밝히신 것 같은데 두 분이 생각했을 땐 그것 역시 영 모자랐나 봅니다. 당장 쓸 사무실도 없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좀 쓸 수 없겠냐 은근히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부모님이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그 속사정을 정확히 다 알진 못하지만 저희도 이제 막 톱니바퀴를 맞춰 제대로 구색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 건물 임대료를 받아서 다른 것으로 굴려야 하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그건 무리지 않을까. 그걸 제가 함부로 부탁드려도 될까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예, 너 시집 왔으면 그때부터 치유가 왜인인 거야. 지금 니네 집 식구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머릿속으로 계산기 두드리고 있을 때니? 이러지 말고 말 나온 김에 지금 당장 너네 집에 가서 얘기 좀 해보자. 여보, 왜 진짜 그 생각을 못했나 몰라요. 제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자 시어머니는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면서 제 손을 붙잡고 저희 부모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집으로 가겠다면서요. 그렇게 난처한 표정으로 시부모님한테 붙들려 본가에 가게 됐죠. 친정 부모님은 연락도 없이 찾아온 저를 보면서 대체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나 아마 의아하셨을 거예요. 자리에 앉아서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먼저 선수를 치고 주저리 얘기를 시작하셨죠. 딸 얼굴을 봐서라도 사돈댁에서 우리 좀 도와주시라고 하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래서 지금 당장 운용할 수 있는 현금 도와드리기로 아까 다 얘기 마무리된 거 아니냐 정중하게 대답을 하셨고요. 그 돈이 있어봤자 지금 당장 급한 불 끄는 꼴밖에 더 돼요. 듣자 하니까 예전에 이쪽 부근에 건물 몇 개 사두신 거 있다고 하셨었죠? 그거 우리 좀 먼저 쓰자고요. 사돈 그게 말씀처럼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건물은 이미 들어오기로 한 곳이 있어서 계약을 파기하면 저희도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고 또 임대료를 받아서 저희도 그 돈을 굴려야 먹고 살 수가 있는데 다짜고짜 건물을 쓰자고 하시면 아유 어차피 안에 임대 내줄 사람들이야 위약금 좀 물어주고 내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딸 시집 보내놓으시고 그 정도도 못 도와주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저희만 못 살면 그만인 게 아니라 저희 집 망하면 애도 같이 굶어 죽는 거예요. 임대료야 지금 당장은 못 드려도 우리도 사업 좀 먹고 살만해지면 그때 위약금이니 뭐니 더 후하게 쳐서 갚아드릴 테니까 우선은 저희 먼저 도와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그 건물 그때 우리 아니었으면 사지도 못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은혜 있지 않는다고 그렇게 감사하다고 하시더니만 이렇게 입 씻으시면 곤란하죠. 그것도 가족끼리요. 딸 앞에 두고 그렇게 손익 따지시는 그런 분 아니시죠? 그때 제 상황이 얼마나 난처 있는지 제가 생각해봐도 이건 저희 친정에서 손해를 봐서 시댁 도와주자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남편 붙들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뭐라고 얘기라도 좀 해봐라. 당황해서 얘기를 하니까 여태까지 제 편인 줄 알았던 남편도 은근슬쩍 발을 빼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그 돈 안 준다고 한 것도 아니고 엄마 말씀 들어보면 우선 회사부터 살려놓고 나서 갚겠다고 하지 않냐고. 급할 때 서로 도와달라고 하는 건데 뭘 그렇게 펄쩍 뛰냐면서요. 엄마랑 아빠도 거의 뭐 딸을 인질로 잡아놓고 좀 도와주셔라. 말만 도와달란 소리지 협박처럼 얘기를 하는 통에 저희도 상의를 좀 해봐야겠다. 연락드리겠다 하고 시댁 식구들을 우선 돌려보냈어요. 집에 와서 저도 남편한테 크게 화를 냈죠. 어떻게 상의도 없이 이렇게 일을 벌여놓고 저희 부모님한테 그 뒷수습을 다 떠넘길 수 있냐면서요. 당신은 왜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해? 가족끼리 어려우면 좀 도와줄 수 있는 거지.
막말로 입장 바꿔서 당신네 집이 결혼 후에 그렇게 어려워졌다고는 우리 부모님이 나 몰라라 하고 안 도와주셨을 것 같아? 난 반대로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실망이다. 여유가 없으신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이 뭐 돈을 떼먹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 자리에서 도와주겠다고 말 한마디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거지들 쫓아내듯이 그렇게 말씀하셔. 당신이 뭐 따로 집에다가 가서 얘기한 건 아니야? 저희 부모님 앞에 가서 도와달라고 사정하고 고개 숙일 땐 언제고 나오니까 다들 제 탓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딸 앞에 두고도 계산기 두드리고 있냐면서요. 저도 순간 확 짜증이 나서 남편한테 내가 너랑 뭔 얘기를 더 하겠냐고 짐가방 싸들고 친정으로 와버렸어요. 그때 그냥 시원하게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짐가방 싸들고 친정으로 쫓아갈 일이 아니었는데 생각이 짧아도 너무 짧았던 거죠. 무작정 짐 싸들고 친정으로 돌아온 딸을 보고 안 그래도 근심 많았던 부모님은 행여나 이 일 때문에 딸이 이혼이라도 할까 싶어 더욱 큰 걱정을 하셨던 거예요. 됐어. 현금으로 도와주기로 했다면서요. 그 정도면 됐지.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뻔뻔해. 뭐 우리 집에 돈이라도 맡겨놨어. 나 가지고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우리 집 그렇게 모욕하는 거 그거 못 들어주겠어. 그런 시댁이야. 내가 갈라서면 그만이야. 무리해서 도와주실 필요 없어요. 힘들다고 해서 도와주는 것도 정도가 있지. 어쩜 다들 그렇게 뻔뻔하냐고. 민지야, 우리라고 생각 안 해봤겠어? 우리도 힘들어 봤잖아. 지금 오죽 돈 나올 구석이 없으면 그러겠냐고. 저 심정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저렇게 뻔뻔한 사람들도 아닌 거 우리도 잘 아니까 도와주겠다고 한 거야. 지금 빠듯하긴 해도 당장 저거 좀 도와준다고 해서 우리 집이 휘청일 정도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도 이만 돌아가서 장서방한테 화해해. 너 이렇게 나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니? 식구니까 우선 도와주고 봐야지. 엄마는 버럭 화를 내는 저를 오히려 달래면서 시댁 한번 믿어보자고 우리도 그때 도움받아서 어려운 고비 넘기지 않았냐 하시더라고요. 시댁의 태도를 봐선 뭘 나서서 도와준다는 것이 영 내키지도 않았지만 어쩌겠어요. 부모님이 나서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시고 그 상황에서 이거 가지고 이혼을 하냐 마냐 한다는 것이 부모님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댁에 닥친 어려움을 저희 부모님은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위약금까지 물어가면서 건물을 계약해둔 계약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건물을 비워줬고 시댁에서 당장 사무실로 쓰시라며 무상으로 임대를 해줬고요. 사정 나아질 때까진 관리비 정도만 받겠다. 나중에 사정 나아지면 그래도 월세를 이만큼은 줘야 한다. 계약서도 그 자리에서 썼고요. 저도 그 건물 시세를 아는데요. 월세도 정말 말도 안 되게 낮은 금액이었어요. 제가 혹시라도 이번 일 때문에 시댁에서 싫은 소리 들을까봐 걱정했던 부모님께서 배려해 주신 거겠죠. 무상 임대를 해줄 거면 끝까지 무상 임대를 해주시든지 남들은 딸한테 건물도 그냥 준다는데 하여튼 너희 집은 돈 똑에 올라도 제대로 오른 모양이다. 무슨 식구끼리 그렇게 꾸역꾸역 돈을 다 받아내겠다고 계약서까지 쓰고 나 원참. 아무리 돈이 궁해지고 지금 당장 사는 게 어려워졌다고 해도 시댁의 태도는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힘들 때 도와준 것만으로도 감사만 해도 모자랄 상황에서 끝까지 볼멘 소리를 하면서 투덜거리는 게 할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계약서를 박박 찢어버리고 도와달라고 한 거 다 물렀으면 좋겠다 싶은 심정이었죠. 옆에서 남편이 아무래도 힘든 시기라서 어머니도 더 예민해져 있는 것 같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당신이 한번 좀 참고 넘어가 줘라. 뜯어 말리지 않는다면 진작에 그렇게 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여튼 저희 집이 그렇게 시댁을 도와주면서 지난날 졌던 빚은 금전적으로든 심적으로든 단 한 톨도 남기지 않고 갚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상황이 역전된 거죠. 이제 시댁이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에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웬걸요? 궁하고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할 땐 언제고 돈 받고 나니까 마치 그 돈이 원래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 친정의 도움 하나 없이 자기들 힘으로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돈 관련된 얘기를 꺼낼 때마다 너 지금 그 푼돈 빌려줘 놓고 우리한테 생색 내려고 하는 거냐 하는 태도로 벌컥벌컥 화를 내는데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현금이며 건물이며 도움을 주고 나서 시댁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나아질 수밖에 없었죠. 돈을 그렇게 쏟아부었는데요. 요즘 회사 사정은 어때? 그래도 많이 나아진 것 같은데. 여쭤보면 다들 말씀이 없으셔서. 급한 건 다 해결한 거야? 이제 좀 괜찮아진 거 맞아? 덕분에 많이 나아졌지. 아버지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멈춰놨던 해외 영업들도 다 슬슬 다시 준비하려고 하신 것 같더라고. 진짜 잘 됐지. 계속 걱정했는데. 회사가 좀 나아진 것 같아 시댁에 갈 때마다 요즘 회사는 어떠냐고 물어보면 꼭 제 앞에서만 아직도 먹고 살기 힘들다 죽겠다 그러시니까 대체 이게 나아진 건지 뭐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 건지 가늠도 안 오더라고요. 남편한테 넌지시 물어보니까 그래도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 좀 굴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저도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동안 접어냈던 일들을 시아버지께서 다시 준비를 하신다. 뭐 공장 부지를 알아보러 다니고 있다. 사정이 나아지면 그동안 밀렸던 월세도 그렇고 빌려갔던 돈도 갚기 시작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친정에 알아서 잘 갚고 계시겠거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민주야, 시댁이 아직도 많이 어렵다니? 월세 못 받는 거야 둘째치고 장서방도 회사가 많이 어려우면 그 일 얼른 정리하고 다른 일 알아보는 게 어떤가 하고. 하지만 우연히 아버지와 통화를 하면서 시댁에선 상황이 나아지고 있었는데도 저희 집에 계속 어렵다는 핑계로 월세며 빌려갔던 사업자금을 전혀 갚고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저 시댁이 많이 어려운가 하고 속으로 내돈 고민을 하고 계시다가 돈이야 둘째치고 괜히 딸과 사위까지 함께 휘청일까 싶어 이젠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하나 고민 끝에 저에게 연락을 주셨던 거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시부모님께 요즘 회사는 어떻냐, 사정은 많이 좋아졌냐 물어보니까 저에게만 말을 아끼시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싶더라고요. 괜히 나아졌단 소리 하면 제가 집에 가서 얘기를 전하고 상황도 나아졌는데 왜 돈은 안 갚냐는 독촉을 할까봐 그러셨겠죠. 결국 참다 못한 제가 시댁에 갔을 때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건물 한 층 비우고 스크린 골프장 준비하신다면서요. 분명 저한텐 그때 회사만 굴리기도 어려우시다고 저희 아버지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여태 월세도 한 번 못 받으셨다는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예, 너 아주 친정에서 돈 좀 빌려줬다고 사채업자처럼 구는데 우리가 너한테 돈 빌렸니? 너희 아버지한테 빌렸지? 뭐라도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그 돈도 빨리 갚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너희 아버지한테도 다 얘기했는데 네가 뭐라고 나서기를? 괜히 이제 시작하려는데 초치지 말고 말 나온 김에 너희 아버지 사업하시니까 주변 사람들 많이 알 거 아니야. 너도 주변 사람들한테 골프장 홍보 좀 하고 회원권 좀 팔아라. 하여튼 말끝마다 돈도 나줘. 내가 그 돈 더러워서 빨리 갚아버리든지 해야지. 이건 나이 먹고 며느리 눈치나 봐야겠어. 시댁 식구들 서로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니 이건 역시 저 빼고 다들 알고 있었던 눈치더라고요. 장사가 잘 돼야 월세가 됐든 돈이 됐든 갚을 수 있을 거 아니냐면서 되려 큰 소리를 치시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 역시 서서히 시댁에 대해 남아있는 어떤 일말의 기대감 같은 게 서서히 사그라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과는 집에서 거의 매일같이 싸웠어요. 다른 문제도 아니고 시댁과 돈 문제로 얽히게 되니까 얼마나 불편하던지요. 괜히 저 때문에 친정 식구들이 보지 않아도 될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우리 가족까지 끌어들여 희생을 하고 살아야 하나 그 화살은 전부 남편에게 돌아갔죠. 어떻게 가족들이 그렇게 하나같이 당당할 수 있냐고. 당신도 결국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우리 가족들은 뭐 자선사업가야? 애초에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월세 내실 생각이 있긴 하셨대. 밖에서는 그 건물 시댁 건물이라고 말씀하고 다니신다며. 우리 집에 언제까지 그걸 다 참고 있어야 하는 건데, 어? 당신이야말로 왜 그런데? 당신 진짜 변했어. 언제부터 그렇게 돈만 밝히는 사람이 된 거야? 언젠간 가족끼리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이겨내는 거라고. 예전에 당신 힘들 때 그렇게 말하다가 왜 우리 가족이 막상 힘들어진 거 보니까 가족이 아니다 싶어?
오히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절 보면서 남편은 돈만 밝히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이 더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시부모님은 결국 저희 부모님 건물을 이용하면서 관리비만 내고 싫은 소리를 할 때마다 그래도 우리가 성의 표시를 하지 않았냐는 식으로 100만 원, 200만 원 갚아야 할 돈에 10분의 1도 되지 않는 돈을 입금하고 있었고 제 스트레스와 남편과의 갈등도 거의 극으로 치달아 있는 상태였어요. 저희 부모님 역시 저한테 말씀을 못 하셔서 그렇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오래된 친구의 예전에 도움도 받았겠다. 거기다 딸까지 시집을 보내놓은 사돈댁에 속 시원하게 얘기도 못하고 속만 끓이고 있었겠죠. 결국 그 문제를 키운 건 중간에 끼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제 탓이 가장 컸습니다. 이혼 서류를 작성했다가 구겨버렸다가 자고 있는 남편을 보고 이를 갈고 몇 번이나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깟 결혼 생활 뭐가 아쉽다고 엎어버리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용기를 내지 못하는 제 자신이 저 스스로도 답답하다고 느꼈죠. 꼭 터지기 몇 초 전에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시한폭탄은 결국 언제든 터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시한폭탄의 선을 끊어버렸던 건 제가 아닌 시댁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속에 쌓아놓은 것이 많은 상태에서 시동생의 결혼으로 모든 것이 뻥하고 터져버리게 됐거든요. 남편이랑 집에서 말도 안 나고 거의 냉전 상태로 유지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남편이 저녁을 먹고 저한테 백화점 상품권이 가득 들어있는 봉투를 하나 건네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뭐냐 물으니까 어머님이 전해달라고 하셨답니다. 제 생일 때도 매해 돌아오는 생일 뭐 그렇게 대단한 날이라고 한번 챙겨주신 적 없으신 분이 갑자기 백화점 상품권을 주신다고 하니까 당연히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받을 수밖에 없었죠. 시댁 식구들이 뭐 나한테 잘못한 거라도 있나 하고요. 갑자기 어머님이 나한테 이런 걸 왜 주시냐 하니까 괜찮아 옷이라도 한 벌 사입을 하면서 남편한테 전해달라고 하셨답니다. 당신 요즘 이것저것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잖아. 머리도 식힐 겸 백화점 가서 쇼핑이라도 하고 오라고. 철민이 지금 만나는 여자랑 내년에 결혼할 모양인가 봐. 다음 주말에 밖에서 가족들한테 인사하는 자리가 갖는다는데 겸사겸사 옷 한 벌 해입으라고 주신 거야. 남편 아래로 남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시동생이 만나는 여자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최근에 워낙 집안이 휘청이기도 하고 시끄러웠으니까 결혼 얘기는 좀 미뤘으려나 보다 했는데 확실히 시댁 사업이 안정이 되긴 됐던 모양이에요. 슬슬 다시 인사를 하고 하는 걸 보니까요. 저도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그 상품권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도 내심 시댁 식구들이 나한테 미안한 마음은 있었나 보다. 괜히 직접 주시려고 하니까 민망해서 남편 통해서 이렇게 사과를 하고 싶으셔서 상품권이라도 전해주셨나 보다 하고 저도 전화로 감사하다고 잘 사있겠다고 얘기하고 식당 예약 아직 안 하셨으면 제가 아는 괜찮은 집으로 예약하겠다 하고 예약까지 손수 다 해드렸어요. 그동안 하도 시댁 식구들이랑 푸닥대고 싸우기만 해서 그런지 이렇게 평화롭게 지나가는 시기도 있기도 하는구나 싶었거든요. 그게 다 나중에 저한테 싫은 소리 하고 아쉬운 소리 하려고 깔아놓은 밑밥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시동생의 상견례 자리에 나갔을 때도 시댁 식구들이 뭐 다른 사람이라도 된 것 마냥 어찌나 잘해주던지 처음엔 이 사람들이 뭘 잘못 먹었나 싶었다니까요. 시어머니도 제가 시집 오고 나서 저한테 생전 그러신 적이 없었는데 제 옆에 꼭 붙어가지고 이게 이번에 산 옷이냐 얼마 줬냐 상품권을 좀 더 줄 걸 그랬다. 우리 며느리 좋은 옷 한 벌 진작에 사입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잘 차려입고 나니까 태가 난다. 왜 이렇게 비행기를 태워주시나 싶으면서도 그렇게 좋은 소리 듣는데 싫은 사람이 어딨어요. 평소에도 기분 좋으시면 허풍을 떨면서 말씀을 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또 새 식구 들어오는 자리니까 잘 보이고 싶어서 더 저러시나 보다. 새로 들어오는 며느리 앞에선 이미지 관리를 하시려나 보다. 그냥 그러고 말았죠. 시동생과 결혼할 여자를 만나보니 왜 그렇게 시댁에서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려고 서둘렀는지 알겠더라고요. 개원을 앞두고 있는 의사래요. 소개로 만났다고 하는데 집안이 한번 휘청일 때 여자 쪽 집에서 엄내 만에 했던 것을 겨우 다시 이어붙여 놔서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시키려고 시댁 쪽에서 좀 더 서두르는 눈치긴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부동산 일을 하신다는 얘기를 듣더니 오히려 그쪽에서 더 관심을 갖더라고요. 상견례 자리를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누가 제 어깨를 톡톡 치고 부르니 예비 동서예요. 저 부모님께서 부동산 쪽 하신다고 그러셨죠. 제가 사실 요즘 병원 개원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거든요. 결혼도 이렇게 품이 많이 나가는 일인 줄 몰랐는데 주변 친구들 중에서 결혼한 친구도 없어서 물어볼 사람도 없고 혹시 나중에 도움 좀 받을 수 있을까 하고요. 불편하신다면 죄송해요. 이거 저 명함이에요. 아니에요. 도움 줄 수 있는 일 있으면 뭐든 도와야죠. 평소에 부모님 명함 들고 다니는데 하필이면 오늘 두고 왔네요. 이거 제 명함이니까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동서랑 뜬금없이 명함 교환을 하고 시댁에 모여서 잠깐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이제 상견례 마쳤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할 때 그랬던 것처럼 벌써 며느리라도 됐다는 듯이 병원이 한 달에 수입이 얼마나 된다고 하더라. 의사 며느리 있어서 나중에 병원 갈 일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집도 엄청나게 잘 산다고 하더라. 돈 밝히는 애가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하면서 은근슬쩍 제 눈치로 보더라고요. 잘난 며느리 하루라도 빨리 불러들여서 얼마나 비교하고 싶으실까 속으로 부글부글 했네요. 그런데 그 며느리 드리는 것조차도 자기들 힘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었나 봅니다. 그렇게 상견례 자리가 마무리되고 평소랑 다를 바 없이 회사에 출근해 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시댁에 잠깐 들릴 수 있겠냐고요. 남편한테 연락해서 일정 한번 물어보겠다고 하니 그럴 필요 없답니다. 저 혼자만 오면 된다고요. 대체 또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시려고 남편도 떼어놓고 저 혼자 오라고 하시는 걸까? 솔직히 가기 싫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또 오라고 하는데 어쩌겠어요. 남편한테 굳이 말하지 말라는 거 또 괜히 얘기했다가 귀에 들어가면 넌 내가 말하지 말라는 거 또 남편한테 그새 일러 바쳤냐. 평소에 부부끼리 대화도 잘 안 하고 살면서 뭘 이런 일은 그렇게 빨리 말하냐 잔소리를 할 게 뻔하니까 그거 듣기 싫어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남편한테는 오늘 퇴근하고 들릴 곳이 있어서 좀 늦게 가겠다고 하고 퇴근 후에 바로 시댁으로 갔죠. 시부모님의 시동생까지 딱 각을 잡고 앉았는 게 뭔가 대형 폭탄이 하나 떨어지겠구나 예상은 했었는데요. 앉자마자 하는 얘기가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요. 저한테 집 좀 내놓으랍니다. 너 결혼하기 전에 청약 당첨돼서 전세 내준 집 하나 있다면서? 넌 그런 얘기를 왜 결혼하기 전에 우리한테 쏙 하고 감추고 있었니? 우리 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건 나중에 집안에 급하게 돈 필요할 때 쓰려고 일부러 너네가 안 살고 전세 내놓은 거라면서? 그거 전세도 올해 끝나는 거 맞지? 차민이 곧 결혼하는데 의사 며느리 들어오는데 집 한 채 안 해주는 거 그것도 우리 집에서 면이 안 서는 일이니까 올해 전세 끝나고 나면 어디 다른 데 내놓지 말고 그거 시동생 결혼 선물이다 생각하고 내놔라.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다다다다 얘기를 하는데 너무 황당해서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결혼 전에 혹시라도 이렇게 불편한 일이 생길까봐 남편한테만 말을 하면서 괜히 시댁에다간 얘기하지 말아라. 우리 부부가 나중에 진짜로 필요할 때가 되면 쓰자고 말을 해놨던 건데 그걸 기어이 말을 전했구나 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은 물론이고 저희 집 돈도 모자라서 이제는 제 결혼 전에 해왔던 아파트까지 당당하게 시동생의 결혼 선물로 내놓으려는 그 뻔뻔한 태도가요. 대체 얼굴이 얼마나 두꺼워야 저런 소리를 사람 앉혀놓고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건지 기가 막혀서 진짜 헛웃음이 막 나오더라니까요. 엄님, 결혼 선물은 무슨 결혼 선물이에요. 제가 따로 추기를 하면 몰라도 그 집이 얼마짜린지나 아세요? 10억이에요. 도련님 결혼하시는데 저한테 지금 결혼 선물로 10억짜리 아파트를 내놓아라. 지금 그런 말씀이세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못해요. 도련님, 부모님 앉혀놓고 저한테 부탁도 아니고 지금 무슨 이 협박이에요? 의사 안에 맞으면서 아파트 할 돈도 없으면 결혼을 미루든지 하셔야죠. 제발 분수에 맞게 좀 사세요. 뭐? 분수? 네가 우리 집에 돈 좀 빌려줬다고? 아주 우리 집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어디서 함부로 우리 집에다 대고 분수란 단어를 운운하고 있어. 시건방지기 짝이 없어서. 네가 우리 아들 아니면 뭐 결혼이나 제대로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어디서 거지 같은 집안 구제해서 겨우 집 식구로 맞이해주니까 감사한 줄 모르고
너 그렇게 네 집 식구들이 다 돈 걷어야 할 사람으로 보이냐? 그렇게 장사치 속 가지고 며느리 행사할 거면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라. 내 아들이랑 당장 이혼해. 이혼 소리가 제 입에서 나와도 골백 번은 더 나와야 하는데 시어머니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오니 더더욱 기가 찼죠. 시어머니도 아마 홧김에 하신 소리였을 겁니다. 제가 이혼 소리를 들으면 뭐 겁이라도 집어먹고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집이고 뭐고 도련님 결혼한다는데 도와드릴게요 하고 납죽 엎드릴 거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옆에서 듣고 있던 시아버지와 도련님도 그건 좀 아니지 않냐고 뜯어 말리는데 자존심이 팍 상한 시어머니 혼자서 왜 내가 못할 소리 했냐고. 저런 걸 며느리라고 데리고 사는 것도 웃기지 않냐? 혼자서 큰 소리 뻥뻥 치시고 있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가방 들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그래도 이놈의 집구석 언제 나가야 하나 벼르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먼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어머님 똑바로 아셔야죠. 이혼해서 쪽박 차는 신세 되는 거 제가 아니라 그쪽 아들이고요. 저희 집이 아니라 이쪽 집이에요. 거지 같은 집안 구제에서 겨우 집 식구로 맞이해서 지금까지도 꾸역꾸역 참고 사는 거 저희 집안이라고요. 아, 이거 돌려드려야지 참. 정 가방에서 상견례 전에 시어머니가 주셨던 상품권 뭉치 꺼내서 그대로 시어머니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제가 순순히 이혼하겠다고 나올지 몰랐나 봐요. 당황한 시어머니가 넌 뭘 또 그걸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냐. 어른이 화가 나면 그런 소리를 할 수도 있는 거지. 하고 이미 내뱉어버린 말을 수습하려고 애를 쓰는 눈치였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남편 뺨을 시원하게 올려붙였어요.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묻는 남편에게 그걸 왜 나한테 묻냐? 이제 너랑 사는 것도 끝이라고. 궁금한 거 있으면 니네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라 하고 그대로 친정으로 왔죠. 또 짐 싸들고 친정으로 달려온 딸을 보면서 대체 무슨 일이냐 한숨을 쉬시는 부모님에게 제가 무릎 꿇고 고개를 푹 숙이고 사과를 드렸어요. 남편 잘못 고르고 시댁 잘못 골라서 부모님한테 여태 패기치고 살아 정말 죄송하다고요. 이제서라도 제가 잘못한 거 수습하고 싶으니까 제발 이혼하는 거 허락해달라고 눈물로 빌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는 부모님에게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얘기했고 아버지는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 있나 당장이라도 집을 엎어버릴 기세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어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누군가 다급하게 친정 문을 두들기길래 보니까 시댁 식구들이더군요. 사돈, 혹시 새아가 여기 왔나요? 새아가가 저희 집에서 잠깐 오해가 있었는데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아무래도 애가 화가 많이 난 모양인데 제가 다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남편한테도 제가 이혼 통보를 하고 집을 박차고 나온 것을 안 시댁 식구들이 일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걸 깨달았는지 냉큼 친정으로 쫓아온 겁니다. 저희 아버지 현관문을 열자마자 남편의 따귀를 한 대 더 시원하게 올려붙였어요.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뺨 한 대 맞고 휜청거리는 아들을 보고 아이고 하시는 시부모님을 보고 불호령을 내리셨죠. 우리 딸한테 그런 짓을 하고도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올 생각을 해. 딸 보내놓고 잘 살아보라고 그 생각으로 너희 집 식구들 도와줬더니 이딴 식으로 배웅망덕하게 사람 뒤통수를 쳐? 사돈, 아니 이제 사돈도 아니지. 다음 주까지 당장 사무실 짐 빼고 건물 비우세요. 다음 주 내로 빌려간 돈, 밀린 월세, 입금 다 안 되어 있고 건물 비워져 있지 않으면 그땐 집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저한테 뺨 맞을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제서야 저희 앞에 무릎을 꿇고 본인들이 다 잘못했다면서 이 입이 문제라고 자기 손바닥으로 입을 마구 치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 빌기 시작했고 저희 엄마도 기가 막혀서 이런 쓰레기들을 당장 청소해서 내다 버려도 시원찮다면서 문 앞에 세워둔 쌀이비를 들고 시댁 식구들을 마구 내리쳐서 내쫓고 문을 쾅 소리나게 닫아버렸습니다. 거의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문 앞에서 꼼짝을 안 하고 죄송하다고 울고불고 문을 두들기길래 결국 경찰을 불러서 질질 끌어내 그 소동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네요. 진작에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걸 대체 저 인간들에게 무슨 정이 남아있어서 뭘 봐주고 싶어서 참고 살았는지
부모님한테 다시 생각해도 죄송한 마음뿐이라 고개를 푹 숙이고 사과만 했습니다. 식구들 잘못 고른 게 뭔 죄가 있어. 저런 못된 인간들이랑 지금이라도 인연 끊어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자. 쌍값에 인생 공부한 거야. 지금부터라도 마음 굳게 먹어.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어. 건물을 당장 비울 수 없다고 버티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결국 이 싸움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어요. 그 와중에 예비 동서가 될 뻔했던 그 시동생이 만나던 여자분, 저에게 집에 무슨 일이 있냐면서 먼저 연락을 해온 덕분에 제가 겪은 일들 다 전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파혼해라 알려주고, 하마터면 그 집에 피해자 하나 더 늘릴 뻔한 거 막았으니 그거 하나 다행이라고 생각해야겠네요. 시아버진 지금 건물 불법 점유죄부터 사기죄까지 한때 가족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다양한 죄목으로 저희 아버지에게 고소장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며느리 대접 귀하게 못한 죄 혹독하게 치르게 해주려고요. 저희 엄마 말대로 인생 경험 전 절대로 싼값에 치렀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제서라도 이 나쁜 인연들 다 끊어낼 수 있는 게 어디냐 생각하면서 위안 삼아 봐야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 주고 사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참고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닐 수 있어요. 헌신하다가 헌신짝 되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인 줄 안다는 말. 그게 뭔지 저 이번 일을 통해서 제대로 느꼈습니다. 제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선 저처럼 바보같이 당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저 역시 참 호구처럼 살았지만 이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 결심했으니 답답했던 저에게도 앞으로 똑바로 살라 따끔한 응원 한마디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3년 정도 됐고 바쁘게 일하느라 아직 아이는 없어요. 저는 평범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오랫동안 적성을 찾지 못해 방황을 했습니다. 취업준비생을 빙자한 채 오랜 세월을 백수로 허송세월을 보냈죠. 부모님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장녀가 대학 졸업하고 저리도 팽팽 놀고 있으니 아직 앞길이 한창인 동생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며 혀를 끌끌 차곤 하셨죠. 하지만 어떤 일에도 흥미가 생기지 않던 걸 저도 어쩌겠어요. 처음 한두 해는 공무원 고시 준비한답시고 어영부영 날렸고 그 다음에는 해외 취업을 준비해보겠다고 영어 공부에 잠깐 열정을 쏟다가 그것도 금방 시들시들해져서 접었고 그 다음엔 고민중개사 자격증을 준비한답시고 맨날 학원에 가방만 놓고선 수업을 땡땡이 치고 주변 코인 노래방이나 술집을 놀러다니면서 세월을 허비했죠. 당연히 자격증 시험에 붙었을 리는 만무하고요.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30대에 접어들어 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 중에 이미 직장에서 자리를 잡아 차분하게 자신의 앞길을 닦아 나가는 친구도 있었고 이미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은 친구도 있었죠. 저만 인생이라는 고난이도 게임에서 나고자가 되어 끊임없는 방황을 할 뿐이었어요. 그러지 말고 눈을 좀 낮춰보지 그러니 중소기업 중에도 좋은 건 많아. 맨날 대기업 어려운 자격증 따야 가능한 직업만 찾으니까 계속 제자리잖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차근차근 작은 회사부터 경력 쌓아서 더 큰 회사로 이직하고 그렇게 전공법으로 가보자. 응? 저의 오랜 방황이 걱정됐는지 평소엔 그런 얘기를 잘 꺼내지 않던 아빠마저 저를 앉혀놓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빠, 이제 와서 이 나이 먹고 중소기업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려는 게 말이나 돼? 내 친구들이 지금 회사에서 팀장이야. 나보다 어린 것들한테 굽신거리면서 못 다녀 난.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철이 없고 배가 불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얼마간 세월을 더 허송했을까요? 어느새 동생들마저 취업을 하고 결혼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아직 적성을 찾지 못했고 하고 싶은 일은 찾지도 못했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부모님 신세를 질 수는 없다. 적어도 내 생활비 정도는 내가 벌면서 미래를 도모하자.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그때까지 별다른 알바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부모님한테 용돈을 탔으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생들이 제 몫을 해내는 모습을 보니까 장녀인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눈을 확 낮춰서 시험 문턱이 비교적 낮은 중소기업 규모의 회사들을 면접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패기롭게 시작한 중소기업 입사 계획도 그다지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처음 면접을 보러 간 회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직도 이런 인간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게 치가 떨릴 지경이더군요. 윤지영 씨? 반가워요. 전 이의서 대표 김성만이에요. 뭐 스펙은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남자친구 있어요? 네? 아니 없는데요. 근데 그건 왜? 잘 된다. 그 면접은 다 집어치우고 저녁 시간도 다 됐는데 근처 와서 나랑 한잔 합시다. 내가 사지. 한 잔씩 들이키면서 심도 있게 서로 알아보자고. 회사 면접에서 남자친구가 있는 것은 왜 물어보는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100번 양보해서 물어볼 수 있다 쳐도 없다고 하니까 잘 됐다고 하는 건 또 뭐죠? 게다가 바로 이어서 면접 내팽개치고 자기랑 술을 마시러 가자니요. 전 인터넷에서 볼 법한 중소기업의 그늘을 이런 식으로 면접에서부터 경험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제가 오늘은 선약이 있어서요. 그럼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전 너무 불쾌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왔어요. 정말 며칠 동안 불쾌했던 기억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찾아간 다른 면접장은 더 가관이었어요. 반가워요. 나이가 좀 있네. 나이보단 동안인 것 같군요. 네, 감사합니다. 머리가 말끔하게 벗겨진 중년의 남자 면접관이 제게 건넨 첫 마디부터 뭔가 심상치 않았는데 역시나 제 불길한 예감은 적중하더군요. 그보다 원래 바지를 지우개 없나? 네. 최대한 단정하게 입고 왔습니다만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제가 그날 정장 바지를 입고서 면접에 들어갔는데 그 면접관은 안경알 위로 제 위아래를 쭉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니, 보아하니 치마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혹시 바지를 종아리까지 한번 걷어볼래요? 네? 아니, 갑자기 그건 왜요? 전 너무나 황당한 면접관의 요구에 두 눈이 동그래져서 물었습니다. 혹시나 오해할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저 무슨 모델 면접 간 거 아니고요. 일반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면접 보러 간 거였어요. 아니, 가끔 우리 사무실에 거래처 바이어들이 방문하는데 여직원들이 예쁘게 차려입고 있어서 나쁠 건 없어서 우리는 꼭 여직원들을 치마를 입고 출근하게 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걷어봐요. 전 정말 그 자리에서 그 대머리 면접관의 따귀를 올려붙일 뻔했습니다. 저도 한 성격 하는지라 내 쌍욕을 퍼부었죠. 야, 이 변태 새끼야. 뭐? 종아리로 걷어. 시고 명백한 성희롱이야. 내가 당신들 싹 다 신고할 거야.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 전 가래짐을 한껏 모아 바닥에 태하고 뱉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자리를 뛰쳐나왔어요. 그렇게 패기롭게 면접장을 뛰쳐나왔지만 씩씩거리면서 한참을 걷다 보니 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들은 쉽게 하는 취업이 나에겐 왜 이렇게 험악한가. 애초에 하향 지원한 이런 조그마한 회사들에서조차 난 이런 굴욕을 겪어야 하는 걸까.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흑흑거리며 울었어요. 저기 아가씨, 괜찮으세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잠깐 이 안으로 들어와서 따뜻한 차 한잔 하세요. 길거리에 주저앉아 끄끄거리고 있던 제가 안쓰러웠는지 웬 인자한 아저씨 한 분이 제게 말을 붙이셨습니다.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그럼 전 이만. 제가 그 자리를 뜨려고 하자 그 인자한 아저씨는 제게 다시 한번 제안을 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잠깐 들어와 앉아있다가요. 마침 저희도 한가하던 참이라. 제가 고개를 들어 아저씨가 나온 곳을 보니 이렇게 써있었습니다. 미래부동산 중개법인. 동네 부동산 아저씨 아줌마들이 워낙 친근하고 부침성이 좋단 얘긴 들었었는데 길거리에서 질질 짜던 저를 일으켜 차 한잔 하라고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 말이 진짜였나 봐요. 전 아직도 왜 그날 그 아저씨를 따라 그 부동산에 들어가서 차를 한 잔 얻어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만큼은 알 수 없는 이끌림으로 그렇게 따라 들어갔어요. 개인 부동산이 아닌 법인 부동산이라서 그런지 부동산 치고는 꽤 사무실도 넓었고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실엔 빈자리도 덜어 있었고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보는 직원도 한둘 있었고요. 지금은 대부분 직원들이 외근 나가고 난 후라 이렇게 사무실에 남아있는 저희들은 비교적 여유로운 편이에요. 자, 이리 앉으세요. 그 아저씨가 안내해준 손님 맞이용 테이블에 앉아있는데 이내 아저씨가 따뜻한 차를 내주셨습니다. 이번을 계약한 건물주가 고맙다고 선물해주신 천단. 중국 운남성에서 건너온 보이차라고 하네요. 아주 귀한 겁니다. 드시고 싶은 만큼 드시고 계시고 싶은 만큼 계시다가 편하게 가세요. 감사합니다. 전 그렇게 처음 보는 부동산 아저씨의 친절에 염치도 없이 그 자리에 길게 앉아 귀한 보이차 대접을 받았어요. 따뜻하고 깊은 차를 마시다 이내 마음이 좀 진정이 되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말아요. 인생이라는 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전 너무나 따뜻하고 인자한 부동산 아저씨의 말에 저도 모르게 그만 요 며칠 면접을 보러 다니면서 있었던 불쾌한 일들을 다 늘어놨습니다. 저런, 너무 기분 나빴겠네요. 아직도 그런 인간들이 있더니. 제가 기성세대를 대표해서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이 왜 사과를 하세요?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자신이 한 잘못도 아니고 연관된 사람도 아닌데 기성세대를 대신해서 사과하겠다는 그 아저씨의 말에 전 무언가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어요. 세상에 아직도 이런 어른이 남아있나 싶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이내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아직 직장을 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부동산 중개 일을 배워보고 싶은 생각 없나요? 뭐 보시다시피 저희도 중소기업에 불과합니다만 잠깐 몸 담으시면서 더 크고 좋은 곳에 이직할 발판으로 삼으셔도 좋고요. 만약 그렇지 않고 저희와 뜻이 맞아서 계속해서 근무할 생각이 있다면 그것 또한 환영이고요. 네? 하지만 전 자격증도 없는걸요. 몇 해 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를 하긴 했지만 그마저도 떨어졌어요. 그보다 오늘 처음 보신 분은 저를 어떻게 믿고 그런 말씀을... 이 부동산 중개를 오래 하다 보면 정말 수많은 사람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람 보는 눈이 도가 터서 딱 첫인상만 봐도 어떤 사람인지 한눈에 알 수 있답니다. 보니까 아가씨는 우리 회사랑 아주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격증은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일을 하면서 따로 준비해서 따도 되고 자격증이 없어서 법인 부동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답니다. 네. 좋게 봐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전 얼떨결에 길거리에서 퍼질러 울다가 갑작스레 만나게 된 부동산 사장님에게서 그렇게 취업 제의를 받았어요. 상세한 급여 내역이나 근무 조건을 들었을 땐 당연히 제가 바라던 것과 거린 멀었지만 이상하게 이 사장님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가벼운 인연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무언가에 홀린 듯 즉답을 했습니다. 그럼 일단 한번 일을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일은 전혀 문외한이지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처음 급여는 정말 미안할 정도로 소박할 테지만 업무 성취도에 따라 급여가 더 높은 업무로 전환할 수도 있고 적어도 여기서 일 배우고 나면 어디 가서 굶어 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잘 해봅시다. 그렇게 전 정말 우연한 계기로 법인 부동산의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됐어요.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봉은 매우 작습니다. 중소기업답게 최저시급에 거의 딱 맞춘 금액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 전 그것이 그렇게 아쉽지 않았어요. 부동산 일이 제 적성에 잘 맞았고 빠른 업무 적응으로 인해 금세 중개 실무에 투입이 됐습니다. 여러 손님들을 만나면서 방 보러 다니고 집 보러 다니는 게 그렇게 재미가 있었어요. 집에서 탱자탱자 놀다가 드디어 출근을 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부모님도 한시름 놓으시는 듯 했죠. 그렇게 몇 년을 즐겁게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덧 업무에 완전 익숙해져서 꽤 전문가 소리를 듣게 되었을 무렵 제게도 소중한 인연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과는 부동산 손님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당시 그 사람은 근처에 이직을 하게 되면서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자취방을 구하게 됐는데 그것을 제가 구해주게 된 거죠.
사무실에 처음 들어서는 그 사람의 첫인상부터 무언가 남달랐어요. 훤칠한 키에 훈훈한 외모가 단번에 저의 눈을 사로잡았죠. 이런 남자와 집을 보러 다닌다고 하니 뭔가 부동산 일 같지 않고 꼭 데이트를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나중에서야 남편도 한 얘긴데 남편 또한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하네요. 같이 집을 보러 다니는 길이 그렇게 설렐 수가 없었다면서요. 그렇게 적당한 집을 구해주고 잔금까지 무사히 치른 날 남편이 고맙다며 제게 맥주를 한 잔 사겠다고 했어요. 전 거절할 이유가 없었기에 흔쾌히 오케이 했죠. 그리고 그날 남편이 저에게 돌직구로 고백해서 그때부터 연애를 하게 됐답니다. 그렇게 그 사람과 열렬히 사랑하다 보니 어느새 결혼 얘기가 오가게 됐고요. 남자친구가 부모님께는 이미 다 얘기해 놨으니 한번 인사하러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처음 뵌 예비 시부모님들은 너무나 선하고 인자한 성격을 가진 좋은 분들이었어요. 절 너무나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정성스레 준비해 주신 음식도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비 시댁에 좋은 분들만 가득했다면 좋으련만 전 거기에서 제 인생의 의외의 복병이자 최악의 인연을 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은 바로 남자친구 형의 아내, 즉 제 손윗동서 될 사람이었죠. 첫 인사부터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아, 그 복덕방에서 일한다는... 아, 반가워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도련님 형수 되는 사람이에요. 복덕방. 뭐 실무에서도 꽤 쓰이는 표현이긴 하지만 부동산 직원들 앞에서 대놓고 복덕방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는 더더욱이요. 그런데 손윗동서 될 사람이 처음 보자마자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기싸움을 하는 걸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저는 그 기싸움에서 한치도 양보하고 싶지 않았고요. 아, 네. 복덕방이 아니고 부동산이요. 복덕방은 아주 오래전 어르신들이 쓰시던 표현이죠. 아, 뭐 그거나. 아무튼 요새 부동산 경기 안 좋죠. 급여는 제때제때 주나 몰라. 아, 그냥 제 한 몸 안 굶어 죽을 정도는 벌어요. 언니는 학교 선생님이시라고 들었는데 비슷하게 벌지 않을까요? 어머, 얘 한마디도 안 지네. 야, 준석아, 네 섹시 될 사람 보통 아니다, 얘. 저는 다짜고짜 남자친구의 이름을 대뜸 부르는 모습에 적잖이 당황했는데 남자친구도 반말로 응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우, 또 시작이다. 김혜진, 걔랑 기싸움하지 말고 그냥 오늘은 좋게 넘어가자. 전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왜 남자친구가 형수와 말을 놓고 편하게 지내는지 의아해 할 쯤 예비 시어머니가 말리고 나섰습니다. 아이고 얘, 니들이 아무리 동창이라지만 손님 모시는 자리에서 지킬 건 지켜야지. 너 이 녀석 깍듯이 형수 대접 못해? 시어머니는 형님을 나무라기는 그러셨는지 남자친구를 나무라셨어요. 네, 시어머니 말대로 두 사람은 동갑내기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하더군요. 남편과 예비 시아주버님 형님까지 고등학교 때 다 같은 동아리였다나 봐요. 내가 오늘 딱 얘기하려고 했는데 형수가 먼저 얘기해버렸네. 형수가 원래 말이 이렇게 험해. 어머, 너 그거 내 편 들어주는 거야? 아니면 까는 거야? 입장 확실히 해? 너네는 1분도 안 지났는데 또 시작이니? 그만두지 못해. 시어머니의 나무라는 말로 그렇게 상황은 일단락 됐지만 전 그날 저녁 식사 내내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남자친구에게 왜 손윗동서 될 사람에 대해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고 뭐라고 했습니다. 그런 무례한 모습도 미리 알고만 있었더라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을 텐데 거기에 더해 두 사람이 동창이었다는 것이 무언가 깨름직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아, 미안. 난 진짜로 오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했었어. 그리고 걔가 원래 말이 험악하긴 한데 처음 보는 너한테까지 그렇게 무례하게 굴 줄 몰랐거든. 나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야. 다음부턴 이런 일 없도록 할게. 그래도 그렇게 남편이 정말 예상 못한 일이었다며 진심으로 사과를 하자 저의 마음도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결혼 생활하는 내내 저 형님과 마주하게 될 걸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지만 뭐 그래도 남편의 동창이고 두 사람의 친분이 어느 정도 있어 보이니 남편이 중간에서 잘 중재를 해줄 것이라고 믿기로 했죠.
그 믿음은 결혼하고 나서 처참하게 빗나가긴 했지만요. 어쨌거나 그 이후로 결혼 계획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머지않아 무사히 결혼을 잘 치렀어요. 결혼식에 참석한 제 친구들은 어디서 저런 훈남 남편을 붙잡았냐고 다들 부러워했고 제 어깨도 덩달아 으쓱해졌답니다. 남편과의 신혼생활도 행복하게 그지없었어요. 절 많이 사랑해줬고 저 또한 가정에선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과 직장에선 한없이 인자한 사장님 밑에서 즐거운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행복이란 단어를 빼고 제 삶을 표현할 다른 단어는 없을 정도였습니다. 딱 하나 너무너무 짜증나는 형님만 제외하고 말이죠. 사실 형님과 제가 마주칠 일은 가족 행사 때나 명제로 제외하고는 없어서 그 빈도가 잦은 것은 아니었지만 한번 마주치기만 하면 정말 짜증나게 굴었어요. 하루 누이 시어머니의 환갑날이 다가와서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내외 그리고 저희 부부가 다 같이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즐겁게 식사를 하고 시어머님의 선물을 공개하는 순서가 다가왔죠. 형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봉투를 하나 꺼내면서 어머님께 건넸습니다. 어머님, 이거 태국 방콕이랑 파타야 5박 6일 티켓이에요. 아버님이랑 즐겁게 여행 다녀오세요.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준비했니? 그래야 고맙다 큰아가. 잘 다녀오마. 형님네 부부도 막 여유로운 편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의 환갑을 기념해서 꽤 큰맘 먹고 태국 여행 티켓을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선물을 공개하기가 끝나기 무섭게 형님이 제게 말을 건넸어요. 동서는 뭐 준비했어? 얼른 꺼내봐. 아, 네, 전 이거 준비했어요. 어머님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전 그간 정성스럽게 준비한 제 선물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 가방이니? 색깔도 영롱하고 깔끔한 게 아주 이쁘구나. 네, 어머님, 일전에 제가 가족 공방 자리를 찾아드린 손님이 한 분 계신데요. 솜씨가 너무 좋아서 언제고 꼭 그 손님 수업을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어머님 생신도 다가오고 해서 이참에 더 미루지 말고 수업 들으면서 직접 어머님 가방을 만들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 달 동안 매일 가서 공방 사장님께 특훈 받아가며 열심히 만들었어요. 아이고, 너무 마음에 든다가 어쩜 내가 이렇게 제일 좋아하는 색깔로 이쁘게 잘 만들었니? 가죽도 엄청 짱짱해 보인다, 얘. 어머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 제가 신나서 더 설명을 붙였습니다. 어머님 이거 이태리에서 최고 등급 판정받은 가죽이에요. 정말 어렵게 구해서 한 달 내내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이해가 어머님 새 가방 사신 지 오래됐다고 해서 새 가방은 꼭 제가 선물해드려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님은 제 말에 더 기분이 좋아지셨는지 그 가방을 품에 안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고맙다가 안 그래도 새 가방 하나 필요했는데 우리 막내 며느리가 직접 만든 거라고 하니까 더 귀하고 값지지 뭐냐. 그렇게 훈훈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지는데 형님이 찬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동서, 아무리 정성도 좋다지만 그래도 어머님 환갑인데 이왕이면 명품 브랜드 가방으로 센스 있게 딱 준비를 했어야지. 이게 뭐야? 마감도 어시라고. 색깔도 너무 유치하잖아. 전 형님의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팍 상했어요. 아니 어머님도 마음에 들어하시고 하는데 지가 뭐라고 나서서 그렇게 제가 준비한 선물을 비하하는지 정말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시어머니께서 자기가 무리해서 준비한 선물보다 제 소박한 선물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게 배알이 꼴려도 단단히 꼴린 것 같았어요. 형님, 제 형편의 명품 가방은 지금 좀 무리이기도 하고요. 명품 브랜드에서 쓰는 가죽보다 훨씬 고급 가죽 어렵게 구해서 정말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제 솜씨 좋다고 공방 원장님도 칭찬해 주셨고요. 어머님도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 꼭 그렇게 찬물을 끼얹으셔야 돼요? 또 한마디도 안 지려고 하네. 아니 직장 생활한다면서 그동안 그런 돈도 안 모아두고 뭐 했어? 아, 중소기업 다닌다고 했지? 그러게 내가 준석이한테 중소기업 다니는 색시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라고 했더니 끝끝내 말을 안 듣고 아유. 전 그 말에 빠직해서 형님에게 반박했습니다.
형님, 제가 중소기업 다니는 거랑 지금 이 상황이랑 무슨 상관이 있죠? 그리고 저 작은 회사 다니긴 하지만 적어도 남편한테 손 안 벌리고 제 몫은 똑바로 하고 있어요. 형님이야말로 무슨 삼성전자급 대기업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공무원 월급 빤한데 저에 비해서 벌면 얼마나 더 버신다고 그렇게 유세를 떠세요. 뭐? 유세를 떨어? 이게 손이통사한테 이제 아주 막 나가네. 야, 내가 아무리 공무원이지만 너보다는 더 벌어. 여기서 급여 통장 깔까? 어? 네, 한번 까보세요. 얼마나 더 벌길래 그러시는지 저도 두 눈으로 확인 좀 하게요. 아이고, 기본급 150만 원 버는 것보다 내가 두 배는 더 벌어 이거사. 전 갑자기 제 기본급을 언급하는 형님의 말에 카운터를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어질어질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제 기본급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리도 당당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아니, 형님이 제 기본급 액수를 어떻게 알고 계세요? 어떻게 알긴 네 남편한테 미리 물어봐서 알고 있지. 그 얘기 듣고 내가 얼마나 두 사람 결혼을 반대했는데 아우 박준석 저 반편이 아우 전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남편이라는 인간이 지 형수한테 제 급여가 얼마인지는 왜 얘기하는 거죠? 전 너무나 큰 배신감에 남편 쪽을 쳐다봤는데 남편은 어쩔 줄을 몰라서 짤짤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랑 형님의 분위기가 더욱 거세지자 시어머님이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아이고 너는 또 시작이니? 아 왜 막내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내 취향에 꼭 맞게 아주 이쁘게 잘 만들었구만. 너희들이 준비한 선물 어느 하나도 안개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실갱이는 그만두고 아여야 남은 음식이나 마저 먹어. 어머님이 말리지 않았더라면 형님 이거 뭐고 진짜 계급장 다 떼고 머리끄댕이 잡고 남편이란 자식 얼굴에도 뜨거운 국물을 확 퍼부을 뻔했어요. 형님이란 인간이 사사건건 저를 없이 여기면서 시비 거는 것도 짜증나는데 남편이란 작자가 보호를 해주기는커녕 제 약점 잡힐 만한 얘기를 먼저 형님한테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눈치가 없는 건지 지능이 낮은 건지 정말 그 자리에서 한 대 쥐어받고 싶었습니다. 전 속에서 열불이 터질 대로 터져서 형님에게 한 마디 건네려고 했는데 남편이 옆에서 다른 사람들 안 보이게 제 양손목을 꼭 잡고서 소리 없이 말렸어요. 제가 그런 남편을 화난 눈빛으로 째려보자 남편이 간절한 눈빛으로 제게 애원하듯 그러지 말라는 사인을 보냈고요. 전 남편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게 집에 가서 보자고 화를 겨우 눌렀습니다. 결국 그날도 기분이 잡칠 대로 잡친 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을 쥐잡듯이 잡았죠. 오빠 진짜 미쳤어? 내 급여를 왜 형님한테 얘기해? 안 그래도 나 무시하는 사람한테. 그리고 형님이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구는데 오히려 나를 말려. 뭐 하자는 거야 대체? 진짜 내 손에 죽고 싶어? 미안해 지용아. 아 진짜 미안해. 그냥 형수이 이전에 워낙 친했던 동창이니까 결혼 준비하는 얘기하면서 겸사겸사 앞으로 우리 계획도 얘기하면서 곁다리로 말한 건데 그걸 거기서 그렇게 써먹을 줄은 몰랐네. 진짜 미안하다. 야, 이 나쁜 자식아. 네가 그러고도 남편이야? 아, 정말 속 터진다, 속 터져. 너 정말 내 편이 맞긴 해? 진짜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응? 남편의 장점이다 단점은 자기 잘못을 온전히 빠르게 인정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게 장점이라면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 볼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큰 싸움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단점이라면 전 아직 화가 안 풀렸는데 본인이 저렇게 잘못했다고 싹싹 비니 저만 나쁜 사람이 되는 느낌이 드는 것이었어요. 그러자면 애초에 이런 저의 화를 원천 봉쇄해버리는 남편이 얄미워지기까지 했습니다. 너 한 번만 더 선 넘으면 진짜 나 이 결혼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 똑똑히 기억해도 지 마누라 급여를 형수한테 말하는 게 말이나 되니. 전 정말 저승사자의 얼굴을 하고선 남편에게 엄포를 놨어요. 사과가 빠른 남편은 다시 제게 연신 사과를 하며 다시는 안 그러겠노라고 약속을 했죠. 그런데 그쯤 되니까 제게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왜 형님은 저에게 그렇게까지 쓸데없는 관심을 가지는 걸까 하는 것이었죠.
뭐 제 직업이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하는 건 100번 양보해서 자기 취향이라고 해도 손 아래 동서의 급여 내역까지 조사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나서 그간의 형님의 행동을 돌이켜보니까 그것은 저에 대한 자격지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아니 더 정확히 라이벌 의식에 가까웠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서지간의 자격지심을 느끼는 일들이야 다른 가정에서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형님의 자격지심은 뭔가 모르게 그 색깔이 달랐죠. 그래서 전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근데 형님은 왜 그렇게까지 나한테 쓸데없는 관심을 가지는 거야? 단순히 동서지간에 오지랖 부리는 것 치곤 선을 좀 크게 넘지 않았어? 그게... 이것도 언젠간 말하려고 했는데 지금 한꺼번에 말하는 게 낫겠다? 확실하진 않은데 아마 그때 일 때문일 거야. 남편이 쭈뼛쭈뼛하면서 꺼낸 얘기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남편과 형님은 고등학교 동창이자 시아주버님과 함께 같은 동아리 소속이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시절에 글쎄 형님이 남편을 엄청 짝사랑했었대요. 남편은 잘생기고 키도 훤칠했기 때문에 문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참 많았는데요. 형님도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그런데 남편은 형님이 전혀 여자로 느껴지지 않아서 여러 번 야멸차게 거절을 했었고요. 전 거기까지만 해도 어이가 털릴 지경인데 그랬던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의 형님이랑 이어지게 된 것도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더럽게 꼬여버린 거야. 나야 뭐 걔한테 원래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냥 거절하면 그만인데 형이 또 걔를 좋아하게 된 거지. 형은 혜진이가 날 좋아하는 걸 알면서도 또 그 마음이 포기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 혜진이는 또 형한테는 처음에 아예 아무 관심도 없었어. 그저 흔한 남자 생물체에 불과했다고나 할까? 아무튼 그렇게 찝찝한 채로 우리의 고등학교 학창 시절은 마무리됐는데 내가 거절은 했어도 졸업하고서도 혜진이랑은 계속 연락하고 친구로 지냈거든. 근데 한참 세월이 지나서 형이 결혼한다고 색시를 데려왔는데 그게 혜진이인 거야. 나도 진짜 엄청 놀랐다니까. 내가 걔한테 야 너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막 추궁하니까 그냥 그렇게 됐다면서. 자기가 어릴 때 나 좋아했던 거 이제 입도 뻥끗하지 말고 무덤까지 가져가라고 아주 협박을 하더라고. 난 뭔가 깨름칙했지만 뭐 영원히 장가 못 갈 것 같은 새님 같은 형이 결혼을 한다는데 반대할 순 없었지. 근데 난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해. 당신이라며 같은 상황이면 우리 집에 시집 올 수 있겠어? 자기가 어렸을 적 짝사랑했던 남자의 친형의 아내가 될 수 있겠냔 말이야. 뭐 개인 가치관의 차이가 있겠지만 나로선 혜진이가 아직도 잘 이해가 할 수 없어. 그런데 최근에 당신한테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게 꼭 당신을 여자로서 질투하는 느낌이랄까? 전 거기까지 듣는데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뭐라고? 그러면 완전히 막장 상황인 거 아니야? 날 여자로서 질투한다니. 그럼 아직도 당신한테 마음이 남아있다고? 그래서 아주버님이랑 결혼까지 해서 당신 곁에 머물러 있는 거라고? 나도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요즘 계속 그런 상황이 들어.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형 불쌍해서 어떡하냐? 전 무슨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것 같은 이 상황에 벙쩔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가사를 세워놓고 보니까 형님이 저한테 그동안 못되게 군 이유가 납득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남편대로 고민이 많았었나 봐요.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정말 자신의 친형이 얼마나 불쌍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심증만 있으니 무슨 조치를 취할 수도 없고 혼자서 속을 끙끙 앓고 있었던 거죠. 아니길 빌어야지. 우리 형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도. 아무튼 상황을 좀 지켜보자. 무엇보다 앞으로 다시는 당신한테 못되게 굴지 못하게 할게. 다시 한번 미안해. 전 그날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남편이 전혀 마음이 없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의심이 되지도 않고 오히려 안심이긴 하지만 무언가 미친 여자 하나가 이 집안에 들어와서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마조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묘한 것이 형님의 그 어긋난 마음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제가 우월감을 느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남편을 쟁취한 사람은 저고 그런 남편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도 저잖아요. 형님의 그런 무례하고 개념 없는 행동들은 그저 패배자의 발악일 뿐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형님이 그간 그렸던 못된 행동들이 하나도 기분 나쁘지가 않았어요. 요즘 말로 타격감이 전혀 없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아주버님께는 죄송한 얘기지만 형님의 그 마음이 사실이어서 제가 평생 우월감을 느끼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니까요. 정말 저도 그렇게까지 착한 사람은 아닌가 봅니다. 어쨌든 악재라고만은 여길 수 없는 것이 그런 사실을 알고 난 후에 형님에 대한 저의 스트레스는 눈에 띄게 줄었어요. 뭐라고 지랄지랄해도 그저 불쌍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랄도 계속 선을 넘으니까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순간이 찾아왔죠. 그간 제가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해온 결과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을 하게 됐는데요. 기본급은 역시나 적었지만 그래도 제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것 같아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더욱 기분 좋았던 건 이 시부모님께서 어떻게 그 소식을 접하시고는 저를 위해서 축하 파티를 열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내외와 저희 부부와 함께 모이게 됐죠. 윤정 과장님의 승진을 축하합니다. 남편이 산상과 함께 폭죽을 터뜨리자 식구들 모두가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데 오직 형님만이 썩은 표정으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얘 너는 네 동서가 승진했다는데 좀 기쁘게 축하도 좀 해주고 그러지 뭘 그렇게 죽상을 하고 앉았니? 시어머니가 형님을 나무라듯 얘기하자 형님이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절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고작 중소기업 과장으로 승진한 것 같다가 이런 황금 같은 주말에 이 비싼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모여서 축하할 일인가요? 누가 보면 뭐 사시라도 합격한 줄 알겠어요? 얘는 꼭 말을 그렇게 해야겠니? 막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 보상을 받는 건데 회사 크기가 뭐가 중요해? 괜히 오늘 또 분위기 망칠 생각하지 말거라. 아무튼 뭐 전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제 성의 표시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싸가지 없고 무례한 형님의 태도였지만 전 이미 형님의 뒤틀린 마음의 기절 잘 알고 있었기에 별로 타격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형님이 또 선을 크게 넘더군요. 근데 동서, 승진했으면 월급이 얼마나 돼? 월급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잘 참아왔던 제 마음이 또 울컥하더라고요. 이전에 남편이 제 급여를 형님에게 오픈했던 일이 떠올라 갑자기 발끈하게 됐습니다. 제 월급은 왜요? 승진했으니까 좀 올랐죠. 그러니까 얼마나 올라서 총 얼마를 받냐고. 아니 형님이 왜 그걸 궁금해하세요? 부모 자식 간에도 잘하지 않는 얘기를요. 아우 쪽팔려서 그러는구나. 하긴 뭐 중소기업 과장이라고 해봤자 얼마나 벌겠어. 한 200은 버나? 아우 박준석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그렇게 대기업 다니는 짱짱한 여자들이며 사짜 직업 가진 여자들이 대시할 때도 그저 이런 동서가 좋다고 끝끝내 결혼하더니 결혼해서 고생길이 훤하네. 전 그제껏 잘 참아왔던 형님의 지랄 발광이었지만 결혼 전에 남편한테 대시한 여자들이 어떻다느니 하는 날에 그 자리에서 꼭지가 돌아버려서 이번만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들어서 형님의 톡으로 파일을 2개 보냈습니다. 자신의 스마트폰이 띠링하고 울리자 형님이 그것을 들어 확인을 했죠. 응? 뭐야? 동서 나한테 뭐 보냈어? 네, 제 급여 궁금해하시길래 보내드렸어요. 확인해보세요. 근데 왜 2개나 있어? 어디 한번 볼까? 형님은 처음 파일을 열어보더니 박잠대소를 터뜨렸습니다. 뭐야? 진짜 월급이 200만 원이야? 우와, 아무리 중소기업이라지만 어떻게 과장 월급이 200만 원이야? 동서, 그런 회사 못하러 다녀. 그건 기본급 명세서고요. 파일 하나 더 있는데 그것도 마저 열어보세요. 그게 뭔데? 어디 보자. 형님은 2번째 파일을 열어서 한참을 빤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성과급 내역서?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4500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동서? 전 그때를 놓치지 않고 형님한테 쏘아붙였습니다.
어떻게 되겠냐, 형님. 이번 달에 제가 번 돈이 기본급 합해서 4,700만 원이란 얘기죠. 형님, 제가 형님보다는 10배는 좋기 넘게 훨씬 잘 벌 것 같은데, 이제 그 입 좀 닥치시죠? 쪽팔리지도 않으세요? 거짓말. 너 이거 거짓말이지? 이거 다 가짜면서지? 어머님, 인연이 지금 가족들 앞에서 사기극 벌이네요. 당장 이혼시키세요. 형님은 거의 개거품을 물고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런 많은 돈을 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나 봐요. 이쯤 되면 여러분도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으시죠? 중소기업을 다닌다는 제가 어떻게 한 달에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나 싶어서요. 그의 해명을 잠시 해드릴까 합니다. 저희 회사는 형태만 중소기업일 뿐이지 강남에서 오랫동안 부동산업을 영위해온 탄탄한 법인 회사예요. 앞서 말씀드린 기본급 150, 200만 원은 말 그대로 기본급으로 받는 돈이고 그 외에 별도로 중개 실적을 올리면 그 올리는 만큼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죠. 형님은 애초에 제 기본급만 가지고 저를 무시했던 건데 제가 버는 어마어마한 인센티브급이면 아예 상상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강남 부동산 중개시장은 그 규모가 엄청나서 일반적인 동네 부동산에서 거래하는 매물들과는 그 덩치 자체가 달라요. 물건의 규모마다 차이가 있지만 어떤 물건들은 한 번의 계약으로 그 중개 수수료만 몇천만 원이 제 통장에 바로 꽂히기도 하죠. 이번 달엔 4,500만 원짜리 계약을 썼지만 지난달엔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실적이 안 좋을 땐 물론 수익이 없는 달도 있지만 평균을 내보면 진짜 못 벌던 해에도 평균 월 3, 4천만 원은 꾸준히 벌었어요. 제가 돈 많은 티 내는 걸 진짜 싫어해서 그건 말을 안 하고 참고 살았던 건데 이참에 형님을 완전히 찍어 눌러 놓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뒤늦게 제 수익을 공개한 겁니다. 형님, 저한테 자격지심 가지시는 거 얼마든지 좋은데요. 절 비하하고 이의와 관계를 흔드는 무례한 발언은 앞으로 삼가해 주세요. 저 형님이 함부로 무시할 만한 사람 아니고요. 이의도 저 정말 사랑하고 아껴서 저랑 결혼 결심한 거니까요. 왜요? 형님은 가질 수 없는 남자라서 배알이 막 꼴려요? 약이 막 올라요? 뭐야? 미치네 진짜. 야, 너 이리 안 와? 형님이 눈깔이 뒤집혀서 제 머리끄덩이를 잡고 달려드는데 남편이 그런 형님의 손모가지를 확 낚아채고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김혜진, 언제까지 이렇게 추잡하게 굴 거야? 형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남편이 말리고 나서자 형님도 흠칫 놀라는 눈치였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한테 미안하냐니? 넌 빠져 있어. 아 이거 나. 가슴에 손을 얹고 똑바로 네 현실을 직시해. 괜히 어머니 내 아내한테 화풀이하지 말고. 너 다시 한 번만 이 사람 건드리면 내가 절대 가만 안 놔둔다.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선 형님의 양팔을 툭 던져놓고선 뒤돌아서 짐을 챙겨버렸습니다. 엄마 아버지 이 정도면 이 사람 축하 파티는 족한 것 같네요. 저희 이만 들어갈게요. 연락드릴게요. 여보 가자. 남편이 그렇게 단호하게 형님에게 으름장을 놓자 형님은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듯 울먹이는 표정이었고 시부모님도 한숨을 푹푹 쉬면서 옷가지를 챙겨 일어나셨습니다. 소심한 아주버님만이 형님을 쭈뼛쭈뼛 챙기고 있을 뿐이었죠. 남편이 형님에게 말한 그 현실을 직시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자신에 대한 뒤틀린 마음으로 자신의 형과 결혼까지 해서 자신의 곁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고 깨달으라는 의미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형님은 형님 스스로조차도 자신의 남편을 향한 그런 뒤틀린 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과 아주버님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 것인지도요. 그날 그런 난장판이 벌어진 뒤 집에 돌아오는데 웬일로 제 편을 들어준 남편이 무척 고마웠습니다. 오, 박준석 씨, 웬일로 내 편을 그렇게 멋있게 들어주신대? 이제야말로 남편이 아니라 내 편 같은데? 무슨 소리야. 난 항상 당신 편이지. 나도 그간 고민 많이 했어. 혜진이가 애들을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 계속 했었는데 아까 계속해서 당신 긁어대는데 이제는 뭐라도 액션을 취해야겠더라고. 걔도 생각이 있는 하면 내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난 그냥 걔도 불쌍하고 형도 걱정이야. 막말로 우리 안 보고 살면 되지만 그 두 사람의 결혼 생활 행복할 거야. 그리 두 사람에게 최선의 결정을 하길 바랄 뿐이야. 남편은 아주버님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 자리에서 대놓고 얘기하지 않고 형님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애둘러 얘기했던 겁니다. 전 집에 도착해서 시부모님께 전화를 드려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셨는데 그런 소동 일으켜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어요. 시부모님은 아니라고, 제가 그간 오죽 쌓였으면 그렇겠냐고, 당신들께서 형님을 따끔하게 혼냈다고 하시며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 소동이 있은 지 벌써 1년이 다 되었는데요. 결국 들리는 얘기론 형님 내가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난달에 서류 접수를 하고 숙려기간 중에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정확한 이혼 절차는 잘 몰라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굳이 더 묻지도 않았고요. 다만 형님이 이전에 저에게 못되게 굴고 시비를 걸 땐 당장 제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그런 일이 있고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형님이 한없이 불쌍해지는 거 있죠. 표면적으로만 놓고 보면 그런 미친 여자도 없죠. 그런데 한편으론 남편을 얼마나 마음속에 오랫동안 깊이 담아두었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이제라도 본인의 뒤틀린 마음을 잘 깨달아서 이 집안으로부터 떠나는 결정을 한 건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이제라도 본인의 인생을 잘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사실 제일 불쌍한 사람은 아주버님이에요. 전 아직도 궁금한 게요. 아주버님이 과거 형님이 제 남편을 짝사랑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혼할 때 혹시라도 형님이 남편에게 그런 마음이 아직 남아있지는 않을까 한 번이라도 생각을 안 했을까요?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해서 아주버님께 여쭙고 싶었지만 뭔가 아주버님만의 사정이 있을 것 같아서 차마 지금까지도 여쭙지 못했어요. 아마 형님의 어린 시절 추억 정도로 생각하고 쿨하게 넘어갔거나 아니면 아직 자신의 동생에게 마음이 남아있는 것을 알면서도 형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곁에 두고 싶어서 이 둘 중 하나겠죠. 그런데 소심한 아주버님의 성격을 미루어 봤을 때 아무래도 후자인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지만 동생에 대해 아직도 마음이 남아있어서 자신에게 접근한 여인, 그걸 알고 있음에도 그 여인을 너무 사모해서 결혼까지 결심한 아주버님. 그저 바보 같은 호구에 불과한 걸까요? 아니면 세계의 순정파일까요? 뭐 결국엔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니까 그 어느 쪽도 아닐 수 있겠죠. 부디 아주버님도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오늘도 회사에 출근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저야말로 요새 흔히들 말하는 힘순 찐 아닐까요? 힘을 숨긴 찐따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그저 그런 중소기업 과장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전 누구보다도 제 일을 사랑하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리에 크기에 상관없이 자신의 일을 사랑한다면 모든 직업이 다 귀한 직업이고 모든 직장이 다 훌륭한 직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현재 자신이 하는 일에 큰 자부심을 느끼시는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인사드릴게요.